새해 첫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일본인 기술 인력 중에서 중국의 천인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24명이다. 그리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나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참여가 확인된 사람은 2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44명이 확인되었다는 거죠. 이 중에는 국방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이 있었고, 베이징 이공대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인력이 4명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특히 일본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군 전력 강화로 연결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최신의 무기를 개발해서 도리어 일본을 향해 도발을 하고 있다. 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4월부터 국가적으로 극비리에 파악해오고 있었던 중국의 포섭된 기술 인력,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 가능성이 있는 묘주의 인물에 대한 결과를 요미우리 신문이 특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미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다시 지난해부터 한국을 주 타겟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인력이 중국의 천인 계획의 대상과 전략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은 200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해외 고급 수준 인재 유치 계획입니다. 수천 명의 해외 과학 기술자들을 유치해서 단기간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인재공작국에서 직접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단 2년 만에 총 1143명의 해외 인재를 영입했다고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영입한 해외 인재에게는 가족의 영주권도 발급해주고 배우자에게는 직장까지 주선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위안, 약 1억 7천만 원의 1차 정착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관과의 매칭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등 엄청난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 정부가 천인 계획을 확장해서 만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천인 계획과 달리 중국 내 고급 인재를 10년간 국가적 인재 1만 명을 키우고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중국의 계획에 대해 10여 년 동안 넋놓고 당하고 있던 해외 국가들이 이제 와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호주 국책연구소가 천인 계획으로 세계 600개의 연구기관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천인 계획은 연구비 제공을 빌미로 해외 연구 인력의 연구 부정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 검찰은 천인 계획은 미국의 경제안보상 국익을 해친다. 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 정도로 명확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해외에 유출된 기술은 총 40건인데 그중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70%에 달하는 28건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 5천여 건의 기술을 한 번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천인 계획으로 중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기술 유출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외국 자금을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중국의 천인 계획을 주시하면서 인재 사냥이 쉽지 않게 되자 중국은 한국의 기술 인력을 사냥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원천 기술보다 원천 기술을 새롭게 응용해서 신기술로 만든 한국 기술은 탈취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며 주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구속되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율자동차 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유출한 기술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주변을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라이다 장비 기술입니다. 자율자동차의 중추신경계로 평가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카이스트의 이모 교수가 유출한 라이다 기술은 10년 후에는 시장 규모가 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유력 기술입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천인 계획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중국에 제출한 연구 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39년을 삼성맨으로 살아온 장원기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스카웃되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네티즌들도 매국노다, 당장 사퇴하라, 삼성에서 그렇게 명예를 누려놓고 뒤통수를 치느냐 등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고, 장원기 사장의 페이스북 절친들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장원기 사장은 중국행을 포기하겠다며 S윈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국내에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쉬지인 회장이 중국 내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 본부를 방문하는 장면이 중국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쉬 회장을 맞이한 배터리 연구원장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준수 전 현대모비스 전무였던 것입니다. 이준수 원장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키운 전문가로 2018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이외에 배터리 연구원의 핵심 간부진 모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출신이고, 실무 연구진 대부분도 국내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중국으로 유출된 인력 중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계약 시에는 기본 3년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까지 고용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이었지만, 막상 기술을 다 빼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까지 다 중국으로 유학을 한 상황에서 1년 만에 팽당하고 돌아오면서 한 가정이 도리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에서는 중국으로 기술 유출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기회를 맞이해서 한국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는 잘 검사하지 않는 한국의 특징에 있다 라고 했죠. 한국이 방역을 잘 안 한다고 하는 말, 한국인이 알기로 이런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언론입니다. 그들은 K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궁지에 몰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것에 관해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는 완벽함을 보여준다는 K 방역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현재 병실이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하고 백신 확보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늦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니케이 신문은 올해 봄에 코로나19 대응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과 독일이 감염 확산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사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K-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했으나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했죠. 이와 같이 현재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한국의 방역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이 방역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동안 조용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같은 위도에 존재하는 옆국가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못해 국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본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본의 상황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평균 3,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감시 회의를 열어 의료 제공 체제 경보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가장 심각한 단계를 의미하는 핍박 단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격리 문제도 일본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그 기준은 해외에서 입국을 했거나 확진자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곳에서 2m 이내로 접촉하는 자 등 철저하죠.
또한 일단 음성이 나오더라도 밀접촉 격리자는 집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계속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으며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관리도 엄격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격리자 관리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송은 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일본은 양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설로 격리되는 한국과 달리 집이나 지정 호텔에 머물지만 격리된 이후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격리자는 자기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들어와야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그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해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에 격리 장소만 정해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관리가 안 되니 당연히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CNN의 보도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주장하는 하루 확진자 숫자의 10배가 넘는 2에서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덧붙였죠. 현재 일본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베의 뒤를 이은 일본 총리인 스가는 계속 여행을 장려하며 그 와중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스입니다. 라며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읽어 가스라고 말합니다. 이후 일본 포털에는 뭐 하는 거냐며 비판이 도배되었죠. 가스 한 방에 지지율이 대폭락, 무신경의 극치, 가스 총리의 웃음가스 실언 등등 다양한 언론에서 코로나로 인해 당장 고투 트래블을 전면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일시 중지에 그쳤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 덕분에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17% 수직 하향했다는 보도 또한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정은 최악으로 달리는 와중에 한국의 어려운 점이 나타나자 물 만난 고기인 양 너도 나도 한국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의도가 보이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영국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본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성과를 여전히 평가할 만하다는 트윗을 작성해 화제가 된 것이죠. 그는 일본처럼 감정에 호소하여 한국은 K-방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의 분석글을 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넬슨. 한국과 OECD 코로나 상황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평소 한국 신문을 직접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그레이엄 넬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한국어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다며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원래 확진자가 130만 명, 사망자는 25,560명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25,500명의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확진을 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다른 나라는 암담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방역 실패는 사실상 여지없이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이 방역에 실패한 것이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망한 수준이며 일본은 비비지도 못할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2등이지만 1등인 뉴질랜드는 국가를 아예 봉쇄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한국의 방역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레이엄 넬슨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의 인구 밀도를 감안했을 때 OECD 2등의 확진율은 거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상황을 역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의 데이터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검사자 수에 비해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12월 14일 기준 검사 수를 4만 건 가까이 실행했습니다. 또한 확진율은 2% 초반대를 기록해서 지난 휴일의 확진율 3에서 4%보다 대폭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가 검사자 수가 전 세계 최하위권이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검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확진자가 적다 보니 검사가 줄어든 것이지 일부러 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었죠. 일본처럼 증세가 있어도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일본은 또다시 백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한국은 백신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는 의도가 불순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2곳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항체 치료제는 현재 임상 이상이 끝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마 개발 일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치료제는 코로나 중증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며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코로나가 확산을 될지언정 위험 단계는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국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최악의 방역을 감추기 위해 두 국가를 묶어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이죠. 일본 언론은 지난 상반기에 한국과 독일이 방역을 잘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둘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두 국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독일이 145만 명가량 되지만 한국은 4만 4천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또한 독일의 사망자는 2만 2,600명이지만 한국은 600명으로 2만 명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독일이 한국보다 3천만 명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인구 밀도나 각종 비율로 따져도 독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당국은 위험함을 느끼며 16일부터 학교와 상점까지 모두 폐쇄, 내년까지 사실상 완전 봉쇄에 긴급 돌입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3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될 수준은 아닐 정도로 방역을 잘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그레이엄 넬슨 외교관의 모국인 영국도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재 매일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187만 명에 이르며 독일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부로 3단계 격상